코스피가 장 초반 반등했지만 추가 상승은 제한적인 모습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더 오르면서 다시 1,400원 선을 넘겼습니다. 지난달 수출액이 1년 전보다 1.4% 늘어나는 데 그치면서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대미 무역 흑자는 올해 누적 기준 역대 최고치를 돌파하면서 트럼프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의 감액분만 반영한 야당 주소 예산안의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여야가 막판 협상에 나섰습니다. 관계부처 장관들은 합동브리핑을 열고 우려와 유감을 표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유료 멤버십 운영 방식에 대해 제재를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중도 해지와 가격 인상 동의 등 다방면에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2,500선이 깨졌던 코스피가 오전 중 상승 반전했습니다만 그 상승폭을 점차 줄이면서 불안정한 모습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네, 코스피 상황 어떻습니까? 네, 장중 2,480선까지 돌파했던 코스피는 현재 상승폭이 줄며 2,46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11시 20분 기준으로 전 거래일보다 0.2% 오른 2,460선 초반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1,500억 원, 500억 원가량 순매도하고 있지만 기관이 1,900억 원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1% 안쪽 하락하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은 2% 넘게 뛰고 있습니다.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은 다음 달 임시주총에서 표 대결을 앞두고서 오늘도 20% 넘게 크게 뛰었습니다. 코스닥은 0.2% 오른 679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한국은행의 깜짝 기준금리 인하에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6원 넘게 뛰면서 달러당 1,400원을 돌파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외환 시장에 또 다른 변수가 터졌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에다 가지고 일본은행 총재는 이 데이터가 가정한 대로 변해간다는 의미에서 금리 인상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며 물가 상승률이 2%를 향해 올라간다면 금융 완화 정도를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행은 7월 기준금리를 0에서 0.1%에서 0.25%로 올린 바 있는데요. 이르면 이번 달 18일에서 19일 금융정책 결정회의를 열고 0.5%로 추가 인상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금리 인상 가능성에 싼 엔화를 빌려서 해외 고금리 자산에 투자한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의 청산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은 9월 말 보고서에서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중에서 2천억 달러 정도가 수익률 하락에 따라 청산될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의 성장세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대미 흑자는 커지는 상황을 놓고 트럼프 우려까지 불거지는 모습입니다. 신성호 기자. 네, 신성호입니다. 네, 좀 나눠서 보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우리 수출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네, 지난달 수출은 1년 전보다 1.4% 증가한 약 564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14개월 연속 증가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다만 지난 7월 13.5%에서 8월 10.9%로 꺾이기 시작한 수출 증가율이 꾸준히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1.4%의 증가율은 올해 들어 최저 수준입니다. 자동차 수출이 1년 전보다 13.6% 감소한 영향이 큰데요.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자동차에 관세가 부과될 경우 수출 침체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도 중국발 저가 공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우리 수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미국과의 무역 흑자가 커지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개입할 명분이 될 텐데 이쪽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트럼프 1기 마지막이던 2020년 167억 달러 수준이던 대미 흑자는 지난해 444억 달러를 기록하더니 올해 11월까지 약 479억 달러로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강화하려는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무역 적자 해소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대미 무역 흑자를 키우고 있는 우리 역시 주요 타겟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수입을 늘려 대미 무역 수지를 관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등으로 수출에까지 제동을 걸 수 있는데요. 가뜩이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수출인데 트럼프 2기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의 실질적인 엄포는 점차 범위를 넓혀가는 모습입니다. 앞서 멕시코와 캐나다를 거론한 데 이어서 이번엔 러시아와 중국이 주도하는 브릭스를 조준하고 나섰습니다. 김종윤 기자. 네, 김정윤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무슨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네, 트럼프 당선인은 현지 시간 30일 새로운 통화나 기존 통화로 브릭스가 달러 패권에 도전하면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이럴 경우 미국이란 수출 시장과 작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브릭스가 국제 교역에서 달러 대안을 찾을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러시아, 중국, 브라질, 인도, 남아공 등 브릭스 참여국이 트럼프의 다음 관세 타겟이 됐습니다. 네, 이후로 달러 패권을 거론한 게 인상적인데 어떤 배경이 있는 겁니까? 네, 최근 브릭스 소속 국가들의 달러 탈피 움직임을 사전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보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0월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달러의 무기화를 언급하며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후 국제사회 제재로 글로벌 결제망에서 달러 거래가 제한됐습니다. 러시아는 중국과 양국 무역 95% 이상을 달러 대신 루블화나 위안화로 결제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브라질과 교역에서 자국 통화를 사용하려 하자 트럼프가 사전 경고에 나선 셈입니다. SBS 비즈 김정윤입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오후 본회의 표결을 앞둔 국회는 극한의 예산 대립을 벌이고 있습니다. 야당은 예산안의 감액분만 반영해 이미 안건을 본회의에 올렸고 정부는 예산안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네, 정부 입장부터 먼저 전해주시죠. 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야당의 단독 감액안이 민생과 우리 경제에 미칠 부작용과 문제점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과 지역 경제를 위한 정부의 지원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글로벌 산업 경쟁이 심화된 가운데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또 미국의 새 정부 출범 등으로 인한 대내외 악재에 대응할 여력이 줄어든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과 기업에게로 돌아간다고 말했습니다. 네, 야당은 오후 2시 본회의에서 표결을 하겠다는 입장인데 관련해서 다른 움직임은 없습니까? 네, 야당은 추가 협상도 가능하다는 입장인데 여당은 사과와 철회가 먼저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어제 증액이 필요하면 수정안을 내면 된다며 추가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는데요. 이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감액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추가 협상은 없다며 야당의 사과와 예산안 철회 요구로 맞섰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앞두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막판 논의에 나섰는데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 국내 대기업 10곳 중 6곳 이상이 내년에 긴축 경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내년 경제 성장세가 주춤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는 겁니다. 김환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네, 기업들의 경기 전망이 안 좋다는 반증입니다. 네, 한국경영자 총협회가 조사에서 나온 결과인데요. 국내 전체 기업 절반 이상이 내년에 긴축 경영에 나설 계획입니다. 대기업은 60% 이상이 내년에 긴축 경영에 들어갈 예정인데 지난 2016년 사드 사태로 중국 수출이 타격을 입었던 때 이후로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기업들은 긴축 경영 배경으로 내수 부진, 또 인건비 부담 등을 제시했습니다. 주요 긴축 방안으로는 원가 절감과 구조 조정 등을 통한 인력 운용 합리화, 그리고 신규 투자 축소 등을 꼽았습니다. 기업 10곳 중 8곳은 트럼프 2기 정책이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는데요. 보호무역 확산 등에 따른 수출 타격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기업들의 구조조정 움직임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겠군요. 그렇습니다. 4대 그룹을 중심으로 조직 개편과 임원 감축, 희망퇴직 등의 양상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지난주 DS 반도체 부문 사장들을 재배치하고 경영진단실을 신설한 가운데 이번 주 안에 조직 개편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SK그룹은 CEO들을 교체하고 SK 렌터카 등 비주력 사업을 매각하며 리밸런싱을 진행 중입니다. 현대차도 사상 처음으로 외국인 CEO를 선임하면서 연말 임원 인사에서의 인적 쇄신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LG그룹에서는 LG디스플레이가 5년 만에 사무직 희망퇴직을 시행 중이고 LG 헬로비전은 창사 이후 첫 희망퇴직을 받고 있습니다. KT에서는 인력 구조조정 결과 전체 인력의 6분의 1가량인 2,800여 명이 회사를 떠났습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가 계속되면서 정년 연장 등 계속 고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의제가 됐습니다만 이게 기업들에게 장기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거란 우려가 그간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년을 만 65세까지 연장하면 추가적인 고용 비용이 30조 원 넘게 든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신채연 기자. 네, 신채원입니다. 네, 구체적인 계산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네, 오늘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65세 정년 연장 도입 1년 차에는 60세 정규직 근로자 고용에 따른 비용이 3조 1천억 원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60에서 64세 모든 연령대의 정규직 근로자가 정년 연장의 적용 대상이 되는 도입 5년 차에는 비용이 30조 2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협은 30조 2천억 원은 약 90만 명의 청년층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정년 연장이 투자와 신규 채용 위축 등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반면에 노동계에서는 정년을 연장해서 소득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고 보고 있죠. 네, 현재 법적으로 규정된 정년은 60세인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3세입니다. 2033년부터는 수급 연령이 65세로 늦춰지는데요. 정년과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5년까지 벌어지면서 소득 공백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개시 연령에 맞는 정년 연장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숙련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 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는 지방 사람이 매수했다는 통계.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소위 원정 매입이라 부르는 이 투자 행렬이 지난해를 정점으로 올해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네, 수치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까지 서울 거주자 외 외지인이 서울 아파트를 매입한 비중이 전체의 22.7%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24.6%에 비해서 약 2%포인트가량 감소한 수준입니다. 외지인의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은 2018년 처음 20%를 넘긴 후에 지난해 24.6%까지 올랐는데요. 2006년 1월 관련 통계조사를 시작한 이래 역대 최대 수준이었습니다. 2021년에서 22년 집값 하락 후 상대적 안전자산인 서울 아파트로 매수세가 몰린 데다가 또 똘똘한 한 채 열풍이 불면서 서울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유입이 늘었던 게 주요한 이유로 꼽힙니다. 네, 그런데 올해는 주춤한 이유가 뭡니까? 네, 우선 한국은행이 시장 기대보다 기준금리 인하를 늦게 시작한 가운데 올 들어 서울에서 아파트값이 신고가를 경신하는 단지들이 늘면서 가격 부담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 3구는 일제히 지난해보다 비중이 감소했고 또 마포구도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보다 비중이 줄었습니다. 중저가 단지가 몰린 노원구와 도봉구, 강북구 등도 같은 상황입니다. 한편 서울에서 타 지역으로 향하는 아파트 원정 매수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는 데 그쳤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격 이슈 때문인데요. 서울과는 반대로 집값이 3년 연속으로 떨어지고 있어서 투자자들이 투자할 매력을 느끼지 못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SBS 비즈 안지혜입니다. 최근 분위기가 뒤숭숭한 우리은행이 은행장 교체를 통해 분위기 쇄신에 나섭니다. 구원투수로 나서게 된 영업통 정진환 우리은행장 내정자는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네, 새로운 은행장이 내정되면 의뢰 출근길에 포부 한마디를 밝히죠. 어떤 이야기 나왔습니까? 네, 정진환 내정자는 먼저 고객 신뢰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손태승 전임 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불법 대출 논란이 현 임직원까지 확산되고 있는 데 따른 겁니다. 정 내정자는 못했던 고객 신뢰 그리고 고객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도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업무 효율화를 통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은행 생활 30년 중에서 26년을 영업 관련이거든요. 우리 직원들이 일을 할 때 어떤 부분에서 과부하 걸리고 이런 부분을 좀 덜어내서 정말 진짜 내부 통제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와 함께 현재의 성과평가에 대해서도 너무 단기적인 상대평가라고 진단하며 실제 해야 할 일과 절대평가의 요소도 도입했으면 좋겠다고 개편을 예고했습니다. 네, 은행의 성장에 대해서는 어떤 청사진을 제시했습니까?
네, 정은행장 내정자는 현재 이끌고 있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금융 성장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들어보시죠. 특히 중기영업은 제가 탑 클래스입니다. 가장 강조인 기업금융을 좀 트레이딩으로 해서 좀 맞추려고 그래요. 그는 또 은행 성장을 위해 제일 큰 건 직원 사기와 교육이라며 조만간 잘 이겨내고 함께 고객을 위해 일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정 내정자는 내년 1월부터 2년간 우리은행을 이끕니다. SBS 비즈 김성훈입니다. 각종 논란으로 규제 당국과 다툼을 이어가고 있는 쿠팡이 또 제재를 받게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멤버십과 관련해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내용입니다. 류선우 기자. 네, 류선우입니다. 네, 구체적인 제재 추진 내용이 뭡니까? 네, 공정위는 지난 10월 쿠팡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보냈습니다. 심사보고서에서 제기된 문제는 두 가지인데요. 먼저 쿠팡이 유료 멤버십인 와우 멤버십을 운영하면서 사실상 중도 해지가 불가능하게 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원칙적으로 중도 해지는 신청 즉시 서비스가 중단되고 남은 이용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이 환불돼야 하는데 쿠팡 멤버십은 차액을 돌려주지 않고 다음 결제일까지 서비스가 유지되도록 운영해 왔다는 겁니다. 이는 네이버나 컬리도 마찬가지여서 공정위는 두 업체에 대해서도 제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네, 또 다른 문제도 지적됐죠. 네, 멤버십 가격 인상 과정에서 소비자 눈속임을 했던 건데요. 쿠팡은 앞서 멤버십 가격을 올리면서 상품 결제창에 월 회비 변경 동의 문구를 포함해 결제 버튼을 누르면 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한 걸로 간주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방식은 소비자를 속이는 이른바 다크 패턴으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심사보고서에 담겼습니다. 다만 심사보고서는 공정위의 최종 판단이 아니고 검찰의 공소장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 쿠팡이 의견 제출을 하면 최종적으로 공정위가 심의를 열어 제재를 확정짓게 됩니다. 이 밖에도 쿠팡은 와우 멤버십에 쿠팡 플레이와 쿠팡 이츠 서비스를 끼워 팔았다는 의혹, 또 PB 상품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하도급 업체에 판촉 비용을 전가했다는 의혹, 쿠팡 이츠 최대우 요구 의혹 등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고요. 이미 공정위 제재가 의결된 사안들을 두고서는 불복 소송을 다수 진행 중입니다. SBS 비즈 류선우입니다. 퇴직연금 갈아타기가 시행된 지 한 달 만에 은행으로 1,000억 원 가까운 퇴직연금이 순유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이 운용하는 확정급여형 DB형 가입이 몰려선데 반면에 개인이 운용하는 계좌에서는 이탈이 두드러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네, 전체적으로는 은행으로 퇴직연금을 갈아탄 고객들이 꽤 됐다는 거죠. 네, 기존 상품을 해지하지 않고 다른 상품으로 옮겨갈 수 있는 퇴직연금 갈아타기가 지난 10월 31일부터 시행됐는데요.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부터 지난달 28일까지 5대 시중은행에서 다른 금융기관으로 빠져나간 금액은 4,750억 원, 새로 들어온 금액은 5,704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약 1,000억 원 가까운 돈이 더 늘어난 셈입니다. 이 가운데 전체 퇴직연금 중 약 60%를 차지하는 확정급여형, DB형이 은행으로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들 은행은 DC형에서 100억 원 넘는 순유출을 기록했고 IRP 또한 400억 원 넘는 순유출을 기록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DB형을 제외한 나머지 상품군에서는 순유출이 됐다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통상 퇴직금 액수가 정해져 있는 DB형은 안전성이 중요한데요. 따라서 안정적 운용을 선호하는 기업들이 은행의 DB형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확정 기여형과 IRP의 경우 개인 고객들이 가입하는 상품인데요. 공격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개인 고객들이 늘면서 은행에서 증권사로 옮겨간 것으로 풀이됩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매일 퇴직연금 실물 이전 수요가 있고 상품 이전이 문제없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며 조만간 확정치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보험회사가 소비자를 속여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 않고 기존 보험의 만기 전에 다른 보험으로 갈아타게 하는 걸 부당 승환이라고 부릅니다. 주로 보험 판매 전문 회사 소속의 설계사들이 이직하면서 자기 고객을 끌어가는 식으로 문제가 발생해 왔는데 이게 생명보험사들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류정현 기자. 네, 유정현입니다. 네, 이번에 문제가 된 보험사들은 어디입니까?
네,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25일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동양생명 등 모두 9개 생명보험사에 대해 과징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모두 고객의 기존 보험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 계약을 맺게 하는 이른바 부당승환을 일으켰는데요. 특히 업계 1위 삼성생명이 지난 2019년부터 2년 동안 114건의 보험 계약에 대해 이 같은 일을 저질러 20억 2,100만 원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98건의 부당승환이 발생한 한화생명과 87건이 발생한 동양생명도 각각 7억 원과 3억 원 넘는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최근 부당승환 문제는 법인보험 대리점, 이른바 GA를 중심으로 문제가 제기됐었는데 대형 보험사도 예외가 아니었던 겁니다. 네, 과징금이 가장 많은 삼성생명은 투자 상품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삼성생명은 지난달 27일 투자상품 운영에 문제가 있어 기관 주의 처분도 받았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투자자 122명에게 펀드를 판매하면서 중요 사항이 왜곡되거나 빠진 운용사 상품 제안서를 줬습니다. 이렇게 부실한 과정으로 판매된 펀드 계좌는 모두 125개, 금액으로는 229억 원어치에 달합니다. 이외에도 삼성생명 영업점 소속의 직원 A씨는 지난 2017년 투자자 2명에게 투자 상품을 판매하면서 투자자가 자신의 정보를 제대로 기입하지 않았지만 서명을 받는 등 적합성 원칙을 위반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돼 있던 투식자들도 주의적 경고, 견책 등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가상자산의 과세 문제와 관련해서 당초 강경했던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급선회됐습니다. 이로써 당장 다음 달 시행 예정이었던 과세는 2년 미뤄지게 됐습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네, 민주당 입장 전해주시죠. 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 오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깊은 논의 끝에 추가적 제도 정비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며 과세 2년 이후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내년 1월부터 과세를 시행하되 공제 한도를 25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하자고 했는데 기존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로써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 1월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당초 2021년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2022년 1월로 한 차례 유예됐었고 2025년 1월로 한 차례 더 미뤄진 바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입장을 바꾼 이유가 뭡니까? 네, 가상자산 이용자들의 반발이 주요 이유로 꼽힙니다. 앞서 이용자들은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와 과세 반대 시위를 이어왔습니다. 이용자들은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한 가상자산 추적 시스템이 미비하고 국내외 투자자 간의 조세 형평성 등이 맞지 않는다며 반발해왔습니다. 촘촘한 제도 없이 과세를 하는 것은 국가로서는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때문에 나머지 내용을 조속하게 유예 기간 중 입법을 해서 이 때문에 정부와 여당이 과세 시스템 미비로 2년 추가 유예를 주장했습니다. 이번 야당 동의로 추가 유예가 되는 만큼 관련 제도 정비가 수반돼야 할 걸로 보입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정부가 서민 경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에도 할당 관세 지원을 연장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액화천연가스, LNG에 대한 할당 관세를 동절기인 내년 1분기에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액화 석유가스, LPG에 대한 할당 관세는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되고 하반기 적용 여부는 추후 검토할 계획입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화장품 수출 규모가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넘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까지 화장품 수출 규모가 잠정 93억 달러를 기록해 기존 역대 최고치였던 2021년 전체의 92억 달러를 이미 경신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수출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국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합리적 규제 개선으로 혁신 제품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0월 서울의 상업 업무용 건물 거래액이 전월 대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 플래닛의 조사 결과 전국의 거래액은 약 2조 9천억 원으로 전달 대비 38% 감소했고 특히 서울은 약 1조 5천억 원으로 약 59% 급감했습니다. 다만 서울의 거래량은 169건으로 1.7% 줄어드는 데 그쳤고 전국적으로는 1,200여 건으로 오히려 17% 증가했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최근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에서 연구원 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울산 공장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전동화 품질사업부와 안전담당부서의 작업 관련 자료들이 압수수색 대상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달 19일 현대차 울산 공장 전동화 품질사업부의 차량 성능 테스트 공간에서 연구원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공기진흥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오염 예보입니다. 전국 미세먼지 실황을 보시면 대부분 공기질 무난하지만 일부 충남과 전북을 중심으로 먼지 농도가 높은 모습입니다. 현재 서울도 전 지역 공기질 무난한 가운데 거여 1, 2동과 마천 1동이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낮습니다. 오늘 한낮 서울은 13도, 부산 18도까지 오르면서 예년보다 포근한 겨울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북부, 영서 북부는 낮까지 한때 5mm 미만의 비가 지나는 곳이 있겠고요. 그 밖에 전국은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오후엔 대기오염 물질의 영향으로 공기가 탁해지겠는데요. 미세먼지 농도는 WHO 기준 전국 나쁨에서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이겠고 환경부 기준으로 영동과 제주가 보통 단계, 그 밖의 지역 한때 나쁨 단계가 예상됩니다. 내일부터 북쪽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영하권 추위가 예상되지만 대기의 순환은 원활하겠습니다. 일요일까지 전국 공기질 깨끗하겠습니다. 대기오염 예보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